안녕하세요. 구대성입니다. 오늘은 92회 전산세무 2급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질적 특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암기할 테이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적 특성에는 크게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게 있죠.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 부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하가 이렇게 외웁니다. P는 빨개요라고 외웁니다. P는 빨개요 하면 예, P, 적이죠. P는 빨가니까 예, P, 적 이렇게 외우고 P는 빨개요 하면 예, P, 적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실내에서는 영화 극장에 갔더니 표를 검사하고 있네, 표검중. 어쨌든 유치하지만 외우시면 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목적 적합성은 여기 목적 적합성에는 예, 피, 적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이 있고 신뢰성에는 표 검사 중, 중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지적 특성의 메인이라고 하고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이제 나머지 애들이 비검 정리 이렇게 오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요거죠, 요거. 비검 적, 적시성, 이해 가능성 해서 얘네들은 질적 특성의 메인들이고 이 빨간색 얘네들은 질적 특성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발음이 어렵네.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서브 애들 없어도 되는 애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만 손실이 되어도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음. 그래서 얘네들은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이고 비검 정리는 없어도 됩니다. 네, 4번에 보면 중립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중립성이 신뢰성 쪽이죠.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까지 다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내용은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들의 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이제 확인이라는 표현인데요.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단 요 내용은 뭐냐면 피드백 가치예요. 이 피드백 가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확인 가치라고 합니다. 확인 가치.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특성을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측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예측 가치는 예측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되고 피드백 가치는 확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적시성이라는 것은 적시적절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1번 같은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지금 현재 아래에 보고 있는 이 테이블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 외울 때 목, 신, 예피적, 표검중, 비검 정리 뭐 어떻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또 좀 메모장 열어놓고 테이블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면이 조금 작나? 화면 좀 키울게요. 약 한 250% 이런 게 좀 보이셨네요. 자, 2번.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일단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나 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그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나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배웠을 때 당좌 자산 부분이 있고요. 당좌 자산 부분이 있고 그다음 투자 자산 부분이 있는데 얘는 당좌 자산에 들어가고 투자 자산에 들어가지 않죠. 매도는 둘 다 들어가고요. 만기도 둘 다 들어가고 그러나 지분법은 당좌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에 들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죠. 이렇게 한번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일단 지분증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식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 채무증권은 우리가 주식할 때 채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단기매매증권은 지분형도 됐고 채무형도 있고 매도하는 증권도 마찬가지 만기보유증권은 지분형은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형만 띄고 되죠. 채권형 이런 식으로 지분증권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지분증권이지만 채무증권은 아닙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채무증권은 일단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 만 또는 단 또는 매도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한번 볼게요. 채무증권은 이거 만이죠. 만 또는 단 또는 매도 가능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지금 문제 보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분류가 되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틀린 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이라는 것과 이제 실현이라는 것이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은요.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 다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미실현이라고 하죠. 미실현. 그리고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실현이라고 합니다. 실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돈을 거머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즉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4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즉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또는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모두 다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즉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즉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얘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은 부채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로 나눠진다. 확정 부채는 확실하게 돈 빌린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돈을 확실하게 얼마를 빌렸다. 이게 확정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추정 부채는 추측해서 생긴 부채예요.
그래서 추정부채는 또 나누어요. 하나는 충당부채와 오발부채로 나누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이 입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통상 1년이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급여는 줘야 돼요. 얘를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퇴직하는 서 생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언젠가는 나갈 거잖아요. 직원이 영원토록 우리 회사에 머무르진 않겠죠, 맞죠? 늙어서라도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 그게 충당부채입니다. 그래서 확정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얘도 부채이다. 우발부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길이 미끄러져서 차 사고가 났다. 그런데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한문철 TV 몇 대 몇 자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우발부채 몇 대 몇일지 몰라서 돈이 얼마 나갈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우발부채입니다. 근데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주들이 아주 궁금해 하겠죠. 얼마가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조금 더 보면,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보면, 우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돈을 번 거잖아요. 내가, 내 것으로 보는 거. 음, 피해 같은 것들은 좀 빨리 인식하는 편인데 우발 자산 같은 것들은 빨리 인식하지 않아요. 얘는 정말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아야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발 부채보다 우발 자산이 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제풀기 좀 좋습니다. 첫 번째,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지금 틀린 거예요. 문제가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벌써 틀렸습니다.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발 부채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데 우발 자산은 더더욱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우발 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그냥 주석에 기재한다. 나갈 것 같은데 해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에 반해서 우발 부채는 아주 높아야만 주석에 기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충당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다. 요겁니다. 매우 높을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4번 충당 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즉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당장 오늘 전 직원이 나간 것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딱 클릭하면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딱 산출됩니다. 쉽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기 주식 취득하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분류는 어떻게 분류되냐면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좀 비싸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팔았다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죠. 조금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답은 2번이죠.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 좀 싸게 팔아가지고 손실이 발생됐죠. 그것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기 처리하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장부상에 내가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장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아직도 남아있다면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서야 자기주식 처분 수수료 회계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죠. 세무이급에 주로 나오는 이제 회계 1급과 달리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매도 가능 증권인데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이익이 발생되었다가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되면 평가 이익을 먼저 있는 부분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손실 처리해야 되죠. 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똑같은 논리가 있는 게 지금 금방 봤듯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도 그렇고 지금 보듯이 자기 주식도 그렇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감자 차익, 감자 차손도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얘네들의 특징이 전부 다 자본에 관련된 항목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그냥 바로 전장보가액에서 금액을 빼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맞는 말. 자, 4번. 이익여금 처분. 이제 이익을 나면 이익여금, 손실이 나면 결손금이라고 하고, 이익이 나면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결손이 나면 처리라는 용어를 쓸 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고, 이익여금 처분으로 생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상계 처리하겠죠. 이것도 금방 했던 3번과 동일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키워드는 3개월이죠. 3개월. 취득 당시로부터 취득 당시 1년이 틀렸죠. 벌써부터.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정답은 1번. 이번 회차는 대체로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세무 2급인데도 불구하고 회계 1급보다 더 쉽게 났어요. 92회차 회계 1급 조만간에 제가 풀이해 드릴 건데요. 회계 1급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착각이 나올 정도냐면 세무 2급하고 회계 1급하고의 재무 회계 파트가 거꾸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좀 어렵게 났습니다. 회계 1급 레벨에 비해서.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지폐와 동전은 현금이 현금 자산에 속한다. 맞는 말.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세 가지 외워주셔도 됩니다. 우표, 수입인지 여기 있죠.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 요 세 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잘 나오는 세 놈입니다. 우표는 당연히 우표 붙이면 통신비가 되겠죠. 통신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수입인지는 수입할 때 생기는 벌과금 같은 꼭 세금 같은 냄새가 나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선일자 수표는 보통 지급엄이나 받으러옴 이런 식으로 지급엄 보통 제가 매입 채권, 매입 채무 지급엄이라고 할게요. 또는 미수금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매출 채권 얘는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맞는 말. 다음 직원 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이죠. 돈 빌려준 거니까 현금이 현금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금이 대여금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이 현금 자산이 아니에요. 기타의 당좌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9시 53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녁 강의가 빨리 마쳐요. 9시에 마치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약 지금 동영상 한 20분 정도 흘렀죠. 이렇게 한 챕터씩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